네, 그 이전 영상까지 이제 단순 클러스터링 혹은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퍼지 알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이제 뒤에 맵이라는 게 더 붙어서 이건 지도 그 맵의 그 지도가 아닙니다.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마치 맵이 꼭 지도 학습의 그 지도처럼 이제 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긴 합니다. 슈퍼바이즈 러닝, 네, 그러니까 지도 그 티칭이죠. 티칭 그 티칭의 지도가 이제 포함된 이제 퍼지 맵이라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예측을 하겠죠. 이 어떤 웨이트 벡터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 될 거냐 레이블을 예측을 하는데 이 지도 학습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가 어떤 레이블인지까지도 입력을 넣어주면 예측된 거랑 예측된 거 실제와 비교할 수 있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예측이 틀리면 중간에 우리가 학습해놨던 그 영역들, 웨이트 벡터로 대표되는 영역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측이 맞으면 맞아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틀리면 뭐 틀려도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도 학습은 이런 추가적인 비교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비교할 때 우리가 비질런스 파라미터를 좀 이제 잘 다루면은 이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지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컨셉트는 이미 뭐 우리가 퍼지 알트 알고리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제 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케이스를 나눌 텐데 키 컨셉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이라는 영역이 있고 원의 내부와 외부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들을 막 찍어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에 맞게 그 안쪽에 해당하는 영역들과 바깥쪽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직사각형 모양 형태로 영역을 구분할 거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이제 직사각 형태가 이제 좀 원의 영역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자잘한 직사각형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가 이제 W라는 웨이트 벡터를 갖고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 웨이트 벡터에는 이제 K라는 인덱스가 더 붙어서 실제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레이블의 결과값도 이제 가리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점은 비질런스 파라미터가 이전에서는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그 영역을 최대로 확장할 수 있는 크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시작을 했는데 슈퍼바이즈 러닝에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영역의 크기가 굉장히 제각각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고 특히나 이런 경계 면에서는 굉장히 그 영역이 작은 형태로 존재를 해야지 명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질런스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키 컨셉으로 생각을 하시고 뒤에 내용을 설명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여기서 두 개 설명이 될 텐데요. 케이스가 레저넌스 컨디션이 오케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입력이 들어와서 기존 영역을 확장시켜도 그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최대 크기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영역을 키울 수 있는 그 비질런스 파라미터의 초기 값을 우리가 어쨌든 갖고 있어야 될 테니까 그 값에도 만족을 하고 레이블 이 영역에 해당하는 이게 클래스 A라고 돼 있었는데 예측도 A고 실제 입력도 A에 해당하는 거였다면 클래시피케이션도 정확하게 예측이 됐다.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뭐 모든 게 해피한 경우죠. 그러면 그냥 퍼지 알트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면 돼요. 아, 이 입력이 요거에 해당하는 입력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우리 러닝 레이트, 베타에 맞춰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주기만 하면 되고요. 문제는 이거죠. 레저넌스 컨디션은 만족을 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 인코렉트한 경우입니다. 아, 물론 레저넌스 컨디션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영역을 찾아서 레저넌스 컨디션이 만족될 때까지 영역을 찾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저넌스 컨디션이 맞았을 경우에 케이스 1, 케이스 2를 비교하면 되고, 레저넌스 컨디션을 따지다가 결국 레저넌스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그 영역을 아무것도 못 찾았으면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든다 그랬죠. 그 새로운 노드가 그때 막 생기는 거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도 그냥 그 데이터가 갖고 있던 레이블을 그 포인트 박스 영역에 레이블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저넌스 컨디션이 오케이 됐을 경우만 사실 따져보면 되고요. 그 중에 예측을 한 거랑 예측은 A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그 갖고 있던 정보는 B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코렉트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단 비질런스 파라미터를 요런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비질런스 파라미터를 뭐 0.5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레저넌스 컨디션을 다 체크를 했는데 뭐 이니셜이라고 할게요. 이니셜 값이 0.5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비질런스 파라미터를 요게 아니라 요 값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어떤 의미냐 한다면 로우 값이 클수록 그 박스가 커질 수 있는 크기를 더 작게 제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력이 들어와서 새로운 기존 영역과 새로운 영역을 다 합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가가 따져서 오케이 됐던 게 레저넌스 컨디션이 오케이였던 거잖아요. 근데 얘를 요 값으로 바꾸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된다는 얘기는 딱 그 크기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엡실론 굉장히 작은 엡실론은 굉장히 작은 양수의 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운다는 얘기는 얘보다 살짝 작은 영역까지만 키울 수가 있다라고 그 상한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상한을 바꿔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입력, 아까 레저넌스 컨디션은 만족시켰던 상태가 레저넌스 컨디션을 더 이상 만족시키지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업데이트된 로우 값으로 다시 레저넌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영역은 레저넌스 컨디션을 일으키지 않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not okay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레저넌스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영역들을 찾아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역으로 포함돼 버리면 이 영역은 계속 A라고 프레딕트를 할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저넌스 컨디션 기존의 초기 값으로는 레저넌스 컨디션이 만족을 했지만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는 레저넌스 컨디션이 만족되지 않아서 이 영역으로 절대로 레저넌스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 두 번째 다시 t 값을 이제 t 값이 이제 i가 1, 2, 3, 4 해갖고 큰 순서대로 뭐 체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만족되지 않으면 뭐 다음번 t 값을 갖고 있는 애를 영역을 찾아서 또 레저넌스 그 조건들 따져보겠죠. 근데 두 번째 애가 레저넌스 컨디션을 오케이 했는데 또 클래시피케이션이 인코렉트가 일어났다. 그러면 얘를 더 이걸로 다시 W에 맞도록 다시 비질런스 파라미터를 또 업데이트 시키면 이제 그 두 번째 이게 점점 작아질 거거든요. 계속 작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t 값이 처음에 선택되는 게 제일 큰 거는 얘가 제일 큰 값으로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레저넌스 컨디션을 앞에 만족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은
앞에서 레저넌스 컨디션 안 맞던 애들은 계속 안 맞게 돼요. 그래서 레저넌스 컨디션을 굉장히 빡빡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애들을 체크를 계속 하는 거죠. 언제까지? 프레딕션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코렉트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애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 그게 만족시키는 애를 찾으면 그 입력을 그 해당하는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W를 업데이트 시키면 되겠죠. 그러다가 아무것도 또 마찬가지로 레저넌스 컨디션도 만족을 시키는 거 못 찾았고 클래시피케이션도 만족시키는 걸 아무것도 못 찾았으면 그 입력은 전혀 새로운 패턴이다. 그래서 그 입력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그 입력에 해당하는 박스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심지어 입력이 이 영역 안에 들어가더라도 있더라도 이 레저넌스 컨디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 없고 어쨌든 얘는 A라고 예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입력이 B라는 걸 가리켜야 된다면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당연히 인코렉트 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걸 찾아도 아마 거의 새로운 값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영역 안에 새로운 영역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는 A라는 걸 가리키고 얘는 B라는 걸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입력이 여기 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게 뭘까요? B를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한 점이 두 영역에 동시에 겹쳐져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 뭘 우선한다고 했냐면 더 영역이 작은 애로 우선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얘도 해당하지만 조그만 영역에게도 해당하는 애기 때문에 거리는 다 0으로 정의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영역의 크기를 따져보게 되면 얘가 더 작기 때문에 B가 우선되는 형태로 프레딕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또 다른 영역이 생기거나 겹치는 형태로 영역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 패턴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을 해도 이런 식으로 영역 안에 영역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그 데이터에 적응을 해나갔어. 아답티브한 특성을 여기서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 또 다른 영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걔가 뭐 C여라 A고 B고 C여야 한다면 이제 C에 더 우선하도록 우리가 작은 박스가 여기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레이블, 그러니까 입력의 정답값도 알려줬을 때는 영역을 굉장히 영역 안에 영역이 생긴다거나 더 우선하는 영역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이제 세밀한 영역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원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영역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찍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찍으면서 만든 영역들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지금 한 100개의 입력만 넣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영역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 영역의 경계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그려보면은 이 내부고 외부가 이런 식으로 검정과 하얀색으로 구분이 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8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카테고리 개수는 한 12개 정도면 되고요. 근데 이제 1000개로 늘리면 카테고리 개수는 이제 21개로 늘어나지만 조금 더 원을 이해할 수 있는 92.5%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제 10,000개 샘플을 가지고 한다면 물론 이제 경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더 명확한 경계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는 50개로 늘어났고 그걸 경계를 테스트 해봤더니 96.7% 굉장히 원 모양을 이제 잘 대변하고 있죠. 데이터 샘플 개수를 10만 개로 늘렸더니 카테고리는 121개고 더 확실히 원의 경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은 98%가 된다 라는 걸 단순히 원의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예제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어,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게 영역이 이제 디멘션이 올라가고 영역 내의 데이터 분포가 더 복잡해지더라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가 사실 하게 될 거고, 이 데이터의 퀄리티가 경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많을수록 이제 이 데이터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만 개의 데이터 샘플이 들어온다고 지금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처음에 백그라운드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최적화 과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은 거의 몇 번의 비교, 지금 여기서는 카테고리가 121개면 121번의 비교하고 그 영역을 업데이트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하고 그 더하기 빼기 계산만 해서 그 웨이트가 업데이트되고 끝납니다. 더하기 빼기 계산으로 거의 곱하기까지만 해서 계산이 끝나요.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엔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기만 하면 데이터 하나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면서 데이터 10만 개가 들어오면 데이터 10만 개가 들어온 상태로 이미 학습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최적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원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10만 개를 쫙 다 뿌려놓고 선을 하나 찾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원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원을 구분해내려면 그 뉴럴 넷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들이 이런 식으로 다 잘게 영역을 찾아내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게 여기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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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여기 내부, 이런 식으로 그 뉴럴 넷에서도 동일한 그 라인 개수도 이 원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많아져야겠죠. 네, 그러면은 뭐 라인 개수도 아마 이 카테고리 개수만큼 생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라인이 모든 라인, 121개의 모든 라인이 그 최적화 가격을 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부터 이 라인이 이런 모양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라인이 뭐 요런 모양이었다가 이게 다 이동을 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라인이 그 개수가 사실 노드의 개수거든요. 노드의 개수인데 뭐 라인 개수가 몇 개가 필요했을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121개쯤 필요할 거야 라고 하고 그 뉴럴넷을 뭐 디자인을 하기 시작을 할 수도 없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121, 뭐 한 60개 갖고 테스트 해보고 학습 적용량이 덜 되네 그러면 더 개수를 늘려서 테스트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정해진 노드 카테고리 개수로, 그러니까 직선 개수로 모든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번거롭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알트맵 알고리즘을 쓰면 카테고리 개수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고, 영역의 크기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레조넌스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경계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다 들어오면 그때 학습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면서 학습과 함께 프레딕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계산이 단순하고 빠르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들이 막 들어올 때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또 데이터의 양상이 변화하더라도 그게 적응해 가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알트맵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를 적용한 예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영상을 또 끊고 가죠. 네.